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은 금융소비자보호 민원관리 학습 모듈을 공부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고객정보가 얼마큼 중요하고 고객정보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해야 된다는 것을 학습하였습니다. 그러면 이번 시간은 이 제목과 같이 민원관리학인데요. 민원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은행 같은 금융기관에서는 고객이 왕이죠. 그래서 고객분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되고요. 반면에 고객분들이 다소 좀 거칠게 어떤 응대를 요청한다. 그럴 때에도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적법하게 응대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 관련된 내용을 공부하다 보니까 선생님이 민원관리학의 부분도 역시나 단 1차 시로 끝낼 수가 없어서 앞으로 1편, 2편, 3편에 걸쳐서 3차 시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번 시간 학습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학습 목표입니다. 첫 번째, 예금거래 약관의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답니다. 이번 시간에 주요 학습 내용은 약관입니다. 약관. 그래서 예금거래에는 어떤 약관이 있고 그 내용은 무엇인지 살펴볼 거고요. 두 번째, 여신거래 약관의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답니다. 여신거래. 여신하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것이 떠오르나요? 여신은 수신, 여신. 이렇게 해서 수신은 은행이 고객들로부터 어떤 예금을 받는 것을 얘기하고요. 여신은 반대로 고객들에게 대출을 통해서 어떤 금전적인 혜택을 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런 여신거래 약관을 주로 살펴볼 거고요. 세 번째는 전자금융 서비스 이용 약관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왜냐하면 요즘 시대에는 면대면으로 고객들이 은행을 방문해서 어떤 업무 처리를 할 수 있지만 요즘은 전자금융 서비스를 이용해서 많이 처리를 합니다. 따라서 이와 관련된 이용 약관을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상품별 약관의 주요 내용, 필수 안내사항 등을 고객에게 설명을 하면서 민원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입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상품별은요, 위에서 얘기한 예금, 여신, 전자금융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요. 그거에 대한 각각의 우리는 약관을 공부함으로써 민원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완벽한 업무 처리를 할 수 있는 것이 이번 시간의 학습 목표가 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약관을 실제 한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합시다. 그럼 가보시죠. 자, 지금부터는 약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 건데요. 약관을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해 볼 겁니다. 첫 번째는 예금에 관한 약관을 볼 거고요. 자, 두 번째는 여신거래에 대한 약관을 주로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전자금융 서비스에 관한 약관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예금 거래 약관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면 예금 거래 약관은 모든 예금 거래에 관한 기본적이고 일반적인 사항을 정리한 약관을 얘기합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모든 예금 거래라는 건요, 거래 유형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금 거래 유형. 예를 들어서 예금 거래 유형에는 첫 번째, 우리가 자유롭게 예금할 수 있는, 출금할 수 있는 유형이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거치식으로 예금하는 유형이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적립식으로 예금하는 유형이 있을 수 있죠. 여기에 각각 종류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은 자유롭게 예금하고 출금할 수 있는 거의 대표적인 상품은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보통 예금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치식 예금에는 정기 예금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적립식 예금에는 정기 적금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모든 예금 거래에 대해서 적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그리고 일반적인 약관을 예금 거래 약관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약관이 뭔지에 대해서 먼저 살펴볼게요. 약관이라는 건 쉽게 설명하면 이러한 뜻이죠. 즉, 어떠한 계약사항을 명시한 기록한 문서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은행 입장에서는 이런 약관을 만들고 업무 처리에 사용하기 위해서 어떤 점에 유의해야 할까요? 자, 그런 내용이 바로 약관 규제의 주요 내용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약관을 잘 작성해야겠죠. 여기서 사업자라는 건 은행을 얘기하고요. 잘 작성한다는 거는 한글로 잘 작성을 해서 통일성 있게 잘 작성을 체계화 있게 하고, 그리고 중요한 내용은 좀 명확하게 표시해라 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의무는 중요 내용을 잘 설명해라 입니다. 그래서 약관을 만들었다면 그 중요 내용에 대해서 고객에게 이해되기 쉬운 용어로 설명을 하라는 의무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만약 고객이 필요하다면 사본을 교부해 줘라 라는 의무가 있고요. 네 번째, 신의 성실의 원칙에 따라서 약관을 해석해라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신의 성실의 원칙이라는 건 상대방에게 유리하게 해석해라 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만일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해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예금거래 약관의 종류를 보면요. 아주 기본적인 약관이 있고요. 그리고 거래 유형별 약관이 있고요. 그리고 상품별 약관이 있습니다. 즉, 갈수록 구체화되고 있죠. 그래서 각각 다 약관이 존재하는데 이 약관들의 적용 순서를 보면요. 이렇게 그림과 같이요. 개별적인 약정부터 적용을 하고 그 다음 상품별, 유형별, 기본 약정이 기본 약관이 적용이 되는데요. 갈수록 어떻게 되고 있죠, 지금? 갈수록 구체화되는 게 아니고 일반적이죠. 이런 순서라는 걸 꼭 명심해야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예금거래 약관에 대해서 더욱더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77페이지를 보고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예금거래 기본 약관이 나와 있는데요. 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한 번쯤 여러분들이 통독으로 쭉 읽어볼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선생님과는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짚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자, 예금거래 기본 약관을 보니까 첫 번째 적용 범위가 나와 있네요. 이 약관은 이렇게 유형별로 전부 다 적용이 된다라고 나와 있고요. 그리고 실명거래를 반드시 해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거래 장소는 예금거래 장소는 영업점으로 해라. 물론 예외사항도 있을 수 있죠. 그리고 거래 방법은 예금거래는 당연히 통장으로 실시를 하고, 만약 자동이체나 전산통신기기 이용 약정 등이 있다면은 통장 없이도 할 수 있다는 그런 방법도 적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5조에 보니까 인감 얘기도 나오고요. 비밀번호 신고는 어떻게 해라 그런 얘기가 나오네요. 여러분, 인감이 뭔지 알아요? 인감도장이라고 해서 부모님께 여쭤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도장이라고 말씀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쉽게 설명하면은 자신이 가진 도장 중에 자신을 확인할 수 있는, 자신을 증명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공식적인 도장을 인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감은 그냥 내가 가장 중요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이거를 관공서에다가 등록을 해요. 인감 등록. 주로 주민센터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등록을 해놓고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이 인감을 활용을 하죠. 네. 자, 아무튼 예금거래 시 이런 인감이나 비밀번호에 대해서 꼭 확인을 하고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신고해라 그런 내용도 써있네요. 약간에. 자, 그리고 입금 처리는 어떻게 해라 라는 내용이 써있네요. 당연히 예금할 때는 현금으로 입금할 수도 있지만 나와 있듯이 수표나 어음, 기타 증권 부분으로도 입금을 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자, 7조로 보니까 예금이 되는 시기도 나와 있는데요. 즉, 예금이 되는 시기를 언제로 볼 것이냐, 그런 내용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당연히 1, 2, 3을 보면은 현금으로 바로 입금한 경우에는 바로 예금으로 처리가 되겠죠.
근데 뭐 계좌 송금, 뭐 계좌 이체를 한 경우에는 예금 원장이라는 데 예금 기록이 될 때부터 예금으로 봅니다. 자, 그 다음에 뭐 증권으로 한 경우도 이렇게 나와 있고요. 네. 그 다음에 뭐 증권의 부도는 어떻게 볼 것이냐, 그리고 예금의 뭐 이자 부분은 어떻게 볼 것이냐. 그래서 뭐 예금 이자의 단위라든지 지급 기한, 그리고 계산 방법, 뭐 이런 것들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금에 있어서 지급하고 해지 청구하는 건 어떻게 할 것이냐, 그 예금을 즉 찾거나 해지할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뭐 그런 내용이 써 있고요. 그리고 지급 시기도 나와 있습니다. 예금을 지급하는 시기는 당연히 찾을 때겠죠. 그리고 그리고 거치식이나 적립식 예금이라면은 만기일이 지나면 지급 시기가 되겠습니다. 자, 12조에 보면은 예금을 양도하는 경우는 어떻다. 그리고 뭐 질권 설정이란 말이 나오는데요. 질권이 좀 어려운 말이에요. 쌤이 질권을 좀 쉽게 설명을 하면은 한마디로 여러분 담보 알죠? 담보. 그 담보와 굉장히 흡사한 뜻입니다. 그리고 뭐 저당, 뭐 이런 개념과 좀 흡사하다고 생각하면 되고요. 담보 물건을 채무의 변제가 있을 때까지 유치하는 행위를 질권이라 그래요. 그래서 서민들은 주로 이 담보를 통해서 소액의 돈을 차용할 때 이 질권을 활용합니다. 그래서 뭐 예금을 질권 설정할 때는 뭐 어떻게 해라 뭐 그런 사항이 써 있는데, 여기 보면은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은 질권 설정을 할 수 없다라고 나왔네요. 아, 그러면은 뭐 거치식이나 적립식은 가능한가 봅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할 수 있죠. 자, 그리고 뭐 사고 변경, 사고의 신고, 그리고 뭐 예금 통장 카드 재발급, 뭐 통지 방법, 그리고 예금에 있어서 면책사항, 특히 은행 입장에서 어떤 예금 처리가 이루어지고 나서 정당하게 어떤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 사고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예금 업무에 있어서 수수료, 이 부분은 뭐 우리가 ATM기로 현금을 뽑을 때, 예금이 된 현금을 뽑을 때 우리가 수수료를 내죠. 그런 사항은 요 약관에 기반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오류 처리, 뭐 예금에 있어서 비밀 보장을 어떻게 해라, 약관이 변경됐으면 어떻게 처리해라, 그리고 약관의 적용 순서 아까 봤죠? 뭐 그런 것도 약관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 앞으로 다시 돌아와서요. 이제부터는 여신거래 약관의 주요 내용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여신이란 말은 알고 있죠? 여신이란 말은 금융기관에서 고객에게 돈을 빌려주는 일을 여신이라고 합니다. 이 여신의 반대말이 수신이었죠? 그래서 이 여신거래 약관이라는 건 쉽게 보면 여신에 관한 모든 거래, 여러 종류의 거래가 있을 거예요.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일반적인 사항이 담겨 있는 약관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약관에는 주요 내용이 이렇게 많은 것들이 역시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만 보고 가면 아쉬우니까 우리 83페이지로 이동해서 여신거래에 대한 약관도 잘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여신거래 기본 약관도 방금 전에 선생님과 살펴본 예금거래 기본 약관과 굉장히 형식적으로 흡사합니다. 내용들은 일부 다를지 몰라도 뭐 이렇게 몇 조에서 어떤 내용이 이렇게 명시가 됐다는 내용, 형식은 똑같다고 볼 수 있죠. 자, 그러면 역시나 선생님과 주요 내용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신거래 기본 약관도 적용 범위부터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뭐 가계용 여신에 관한 은행과 채무자 사이의 모든 거래에 적용이 된다. 그리고 여신거래, 즉 대출이니까 뭐 이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계산을 하고 지급을 하고 어떤 방법으로 이자를 뭐 계산할 거냐, 뭐 이런 문제가 내용이 써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지연배상금, 여신의 경우에는 그날 정해진 기한, 그때 정해질 때
이자와 원금을 갚아야 되는데 만약 이것이 늦어져서 지연이 된다면은 은행 입장에서는 지연 배상금을 지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5번을 보면 채무자가 은행에 대한 채무의 이행을 지체한 경우 곧 지급하여야 할 금액에 대해서 법령이 정한 제한 내에서 은행이 정한 비율, 즉 1년을 365일로 보고 1일 단위로 계산을 해서 지체일수에 해당하는 지연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한다 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지연배상금 부분을 설명 간단히 하자면 지연배상금은 쉽게 얘기하면 대출을 받은 고객이 정해진 기한 내에 뭐 이자나 원금을 갚지 못해서 즉 지연이 되는 경우에 그 지연배상금을 어떻게 처리해라 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3번을 5번이네요. 5번을 보면 채무자가 은행에 대한 채무의 이행을 지체한 경우에는 곧 지급하여야 할 금액에 대하여 법이 정한 제한 내에서 은행이 정한 비율로 1일 단위로 계산을 해서 그 지체일수에 해당하는 지연배상금을 지급을 해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는 쭉 한 번씩 읽어보면 되겠고요. 4조를 보니까 비용 부담에 대한 내용도 있네요. 이때 이 비용이라는 건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비용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5조는 여신자금의 용도 및 사용에 관한 내용이 써 있습니다. 그래서 채무자는 여신을 신청할 때 용도를 명확히 제시해야겠죠. 왜 대출을 받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대출을 진행해야 되겠습니다. 자, 6조는 여신 중에서 담보대출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담보대출의 경우에 담보는 어떤 걸로 제공을 할 거고 인정을 할 거냐 뭐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뭐 7조는 정해진 기한 내에 채무 변제 의무가 뭐 이렇게 있다. 그거에 관련된 내용이 쭉 길게 나와 있습니다. 자, 8조를 보면은 조금 어려운 말이 써 있어요. 기한 이익이라는 말이 써 있는데 기한 이익을 쉽게 설명하면 금융기관이 채무자에게 빌려준 대출금을 만기 전에 회수하는 걸 얘기합니다. 즉, 뭐 다음 달까지 갚기로 했고 그때까지가 기한인데 그 기한 전에 은행이 나서서 미리 회수하려는 행위를 기한 이익 상실이라고 그래요. 원금과 이자의 연체가 2회 이상 발생한 경우 주로 기한 이익 상실 통보를 하게 되고요. 기한 이익 상실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그리고 은행이 인지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렇게 통지를 합니다. 기한 이익이 상실됐으니 빨리 돈 갚으세요 이런 내용이겠죠. 자, 그리고 9조를 보면요. 기한 전에 임의 상환할 때는 어떻게 처리한다. 그리고 10조 은행으로부터 상계하는 내용에 대해서 써 있습니다. 상계라는 건 채권과 채무를 대등한 금액으로 소멸시키는 걸 얘기하죠. 그래서 선생님이 만약에 10만 원을 대출을 받았는데 못 갚고 있어요. 근데 선생님이 그 은행에 10만 원만큼의 예금이 있다고 치면 그 대출한 금액, 원금을 그 선생님의 예금 10만 원과 이렇게 깐다는 내용이에요. 둘이 대등한 금액이기 때문에 없앤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건 같은 맥락이에요. 10조, 11조는 서로 반대. 은행의 상계, 채무자로부터의 상계니까 한 번씩 읽으면 이해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어음의 제시 교부는 어떻게 볼 것이냐. 그리고 일부 변제, 일부 상계와 충당. 그래서 이 말은 갚는 순서를 얘기하는 거예요. 충당할 때는. 근데 은행은 채무자에게 불리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충당 순서를 달리할 수도 있습니다. 14조 여신거래 관련 사고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처리해라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15조 신고사항 당연히 채무자가 이미 신고한 내용에 변화가 생기면 즉시 은행에 그 내용을 신고해야 된다는 얘기고요. 성실하게 여신 관련 자료를 작성 제출하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신 관련 내용을 통지할 때는 어떻게 해라. 그 효력은 언제부터로 본다. 보통 우송기간이 경과한 때에 도달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리고 뭐 회부와 조사 논령이 써 있는데요. 여기서 얘기하는 회부라는 건 어떤 문제에 대해서 보고한다는 내용이 회부인데요. 그리고 이행장소 및 중거법에 대해서도 나와 있습니다. 여신에 대한 법도 당연히 국내법에 적용을 받겠죠. 외국인이더라도. 그리고 야권의 변경, 소송시 관할법원의 합의에 대한 내용도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여신 거래 기본 약관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간단히 살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전자금융 서비스 이용 약관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줄을 보면요. 은행과 은행의 전자금융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의 서비스 이용에 관한 제반사항을 담고 있는 것이 전자금융 서비스 이용 약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얘기하는 전자금융 거래는 전자적인 수단을 통하여 제공하는 조회, 입출금, 계좌이체 등을 거래처가 직접 이용하는 거래를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90페이지로 가서 전자금융 서비스 이용 약관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네, 보시는 바와 같이 전자금융 거래 기본 약관도 1조부터 26조까지 이렇게 다양한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볍게 선생님과 어떤 내용으로 이루어졌는지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자, 먼저 첫 번째 1조는 전자금융 거래 기본 약관의 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전자금융 거래 기본 약관에 등장하는 다양한 용어에 대한 정의들이 쭉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3조는 이 약관이 적용되는 거래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당연히 그 거래는 전자금융 거래가 되겠죠. 그래서 대표적인 예들을 보면 5가지로 쪼개졌네요. 현금 자동 지급기, 현금 자동 입출금기에 대한 거래, 의한 거래, 그리고 컴퓨터에 의한 거래, 전화기에 의한 거래, 그리고 직불 카드 단말기, 기타 전자적 수단에 의한 거래 등을 우리는 전자금융 거래로 보고 이와 같은 거래에 적용이 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4조를 보면요. 전자금융 거래 계약이 체결되는 사항에 대해서 나와 있고요. 전자금융 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4절에 은행과 별도의 거래 계약을 체결해야 된다는 내용이 써 있습니다. 그런데 이 4가지 사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계약 없이도 체결이 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전자금융 거래의 이용 시간, 당연히 은행이 정한 시간 이내에 거래를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전자금융 거래 계좌이체 한도는 당연히 은행이 정한 한도일 겁니다. 그리고 비밀번호 등록은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 계약을 포함 3영업일 이내에 등록을 해라라고 써 있네요. 그리고 전자금융 거래가 성립되는 요건들이 쭉 나와 있는데요. 4가지 경우로 쪼개서 그 요건들을 써놨습니다. 그리고 구조를 보면요. 거래 지시의 처리 기준이라고 써 있는데 이 거래 지시라는 건 쉽게 설명하면 고객 입장에서 전자금융 거래 요청을 하는 것을 얘기하고요. 이렇게 전자적으로 금융거래 해주세요라고 요청하는 걸 거래 지시라고 그러고요. 그 지시에 맞춘 처리 기준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어느 경우에 거래를 제한할 수 있다라는 내용도 써 있고요. 그 다음에 거래 완료는 어느 경우로 보겠다. 예를 들어서 계좌이체나 계좌 송금의 경우에는 거래 완료가 계좌 원장에 입금 기록이 됐을 때를 완료로 보고, 현금 출금의 거래의 경우에는 현금이 지급되는 때를 거래 완료 시기로 본다는 거죠. 그리고 전자금융거래 관련 수수료는
어떻게 계산하고 징수하는가에 대한 방법도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뭐 거래 지시의 취소 변경, 그리고 신고사항의 변경, 뭐 이런 것들은 가볍게 읽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거래계약의 해지. 이게 전자금융 거래이기 때문에 해지도 전자적 수단에 의해서 가능하겠죠. 그리고 거래 내용의 확인은 반드시 처리 결과에 대해서 고객이 그 내용을 잘 확인해라 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류 처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예를 들어서 거래 지시와 달리 처리된 사실이 있을 때에는 즉시 조사해서 처리한다는 내용이 써 있고요. 오류가 있으면 안날로부터 2주 이내에 그 원인과 처리 결과를 봐라, 뭐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뭐 녹음되는 사항, 그리고 뭐 거래 기록의 보존 및 자료 등의 제공, 그리고 전자금융거래 관련해서 사고 및 장애 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서 써 있는데요. 자, 거래 계좌에 관한 접근 수단의 도난, 분실, 위조 또는 변조의 사실, 이를 지체 없이 은행에 신고를 해야 되고요. 은행은 신고를 받을 때부터 제3자가 그 접근 수단을 사용함으로써 거래처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자, 이 말은 뭐냐면요. 어떤 전자금융거래에 관련된 사고가 발생했어요. 그러면은 고객은 이에 대해서 즉시 지체 없이 은행에 신고를 해야 되고, 은행은 이 신고를 받고 나서 적절한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근데 적절한 처리를 즉시 하지 않고 지체를 해서 고객에게 피해가 발생했다. 그러면은 그 손해에 대해서 은행은 책임을 져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뭐 어떤 전자금융 거래에 관련된 내용의 통지는 어떻게 할 것이냐, 효력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근데 당연히 전자적인 수단으로 통지를 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접근 수단의 관리, 손실 부담 및 면책, 그리고 비밀 보장 의무도 있네요. 그리고 약관 변경, 이건 늘 있던 내용이네요. 그리고 약관 적용의 우선순위, 이의제기, 뭐 중거법, 이런 것들이 공통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여러분, 선생님과 함께 자세하게 각 상품별 약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그러면 그냥 끝내기 아쉬우니까 다시 한번 이번 시간에 주요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선생님과 총 복습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예금거래 약관의 주요 내용입니다. 예금거래 약관의 주요 내용은 이렇게 많았어요. 그래서 다 외울 수는 없지만 한 번씩 읽어보면서 이런 것이 있었구나 라고 우리는 짚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면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입금에 대한 사항이었죠. 그리고 예금이 되는 시기를 어떻게 볼 것이냐, 그것도 알아봤고요. 세 번째는 증권의 부도, 네 번째는 이자에 관한 부분, 그 다음에 지급 및 해지 청구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지급 시기는 언제로 볼 것인가, 양도 및 질권 설정에 대한 사항도 알아봤고요. 사고 및 변경 사항의 신고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통장, 카드의 재발급 관련 사항도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통지 방법 및 효력, 면책, 수수료, 오류 처리, 예금의 비밀 보장,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예금거래 약관의 주요 내용을 우리는 알아봤고요. 그거를 충분히 숙지함으로써 예금거래 시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리고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 처리를 해야겠습니다. 자, 두 번째 중요 내용이었죠. 예금거래에 이어서 여신거래 약관의 주요 내용입니다. 자, 하나씩 읽어보면서 알아봅시다. 첫 번째, 이자 등과 같은 지연배상금 문제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그리고 비용 부담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담보 제공, 그리고 기한 전에 채무 변제 의무는 어떻게 볼 것이고, 기한 이익 상실은 어떤 것이 있었고, 그리고 어음 제시 및 교부는 어떻게 볼 것인가, 그리고 일부 변제, 상계 충당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사고 처리, 신고사항 변경, 자료 성실 작성의 의무, 그리고 통지의 효력, 회보와 조사, 이행장소, 중거법 참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은 우리가 많이 공부함으로써 지금 당장 외울 수는 없지만 이러한 내용이었구나 라고 우리는 머릿속에 충분히 인지를 한다면 그것이 바로 열심히 공부했다는 증거가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세 번째로 중요한 건 전자금융 서비스의 주요 내용이었습니다. 자, 여기에는 어떤 것이 있었냐면요. 적용되는 거래에는 과연 어떤 거래가 있었는가?
그리고 수수료에 관한 내용, 그리고 일반 거래에 대한 내용, 특히 이용 가능 시간 같은 것들이 일반 거래 내용의 주요 내용이었죠. 그리고 신고사항의 변경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계약의 해지, 오류 처리, 통지 방법 및 효력, 마지막으로 비밀 보장의 의무, 이와 같은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충분히 학습을 하였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는 제3차 시 민원관리학이 1편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고요. 오늘 학습한 약관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번 훑어본다는 충분한 의미도 있고요. 그리고 이 약관을 무엇보다 고객분들은 처음 보시기 때문에 매우 어렵고 눈에 바로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업무 처리를 하는 담당자, 즉 은행원 입장에서는 충분히 숙지를 해서 고객들에게 보다 쉽게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도 이 보시는 화면과 같이 건강하게 다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입니다.